그날 공항 TV 자막 한 줄이 전 세계의 숨을 멈추게 했다. 트럼프 그린란드가 미국 손에 없으면 unacceptable. 사람들은 처음엔 피식 웃었다. 또 시작이네, 또 트럼프네 그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뉴스의 표정이 웃지 않았다. 앵커의 목소리도 자막의 속도도 다음 화면도 곧바로 이어진 화면에는 덴마크가 굳은 얼굴로 선을 긋고 그린란드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워싱턴에선 고위급 회동이 잡혔다는 속보가 겹겹이 깔렸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판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떠올렸다. 누가 가져가나, 누가 빼앗나, 누가 이기나. 하지만 나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다른 게 떠올랐다. 지도였다. 정확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지도.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원 창고가 아니었다. 거긴 땅을 가진 자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길을 통제하는 자, 그리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자가 모든 걸 바꾸는 곳이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그 거대한 싸움에 끼어드는 방식이 반드시 군대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내 휴대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알림이 쏟아졌다. 북극, 항로, 통신, 감시, 재난, 미사일 방어. 이 단어들이 왜 한 번에 엮여서 튀어나오는지, 왜 갑자기 세계의 권력이 얼음 위로 몰려드는지 내 머릿속에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진짜로 미치도록 궁금한 건 그 다음이었다. 그 판에 왜 한국이 끼어들게 됐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그 싸움에 들어간다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았다. 한국이 꺼낸 건 주권도 소유권도 협박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날 아주 이상한 보고서 한 장을 봤다. 겉으로는 평범했다. 정치인의 이름도 없고 협상 문구도 없고 멋진 구호도 없었다. 그런데 제목이 이상하게 심장을 쳤다. 아크틱 세이프티 패커지. 왜 하필 세이프티였을까? 왜 하필 패키지였을까?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 옆에 찍힌 작은 메모 하나가 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골든타임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한 줄이 어떻게 거대한 국제 갈등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지. 이 이야기는 누가 땅을 가졌는가로 시작하지만 결국 누가 사람을 살렸는가로 끝난다. 단 하나만 말해도 될까? 그날 밤 북극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살아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세계는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그 판을 뒤집었는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고, 생각보다 훨씬 한국다웠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인천공항 출국장은 늘 소음이 일정합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고 면세점 향수 냄새가 공기층을 만들고 안내 방송이 그 위를 얇게 덮어요. 사람들은 제각각의 시간으로 걷고 제각각의 목적지로 사라집니다.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출국장.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평범한 공간에서 갑자기 터지는 한 줄이 사람의 호흡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예상 못하니까요. 천장에 매달린 TV에서 속보가 번쩍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그린란드가 미국 손에 없으면 unacceptable.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 웃음이 전염되듯 몇 명이 같이 웃었고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다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앵커 얼굴이 웃지 않았습니다. 자막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고 다음 화면이 너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웃음이 뚝 끊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말을 멈추는 선택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측 화면이 떴습니다. 굳은 표정, 단호한 손짓, 선을 긋는 말. 이어지는 그린란드 현지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리고 워싱턴. 고위급 회동. 고위험 협의. 속보가 속보를 덮었습니다. 정치 뉴스에서 흔히 보던 과장된 전개가 아니라 실제로 판이 움직일 때 나는 진짜 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날 공항 TV는 딱 그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땅을 떠올립니다. 누가 가져가나, 누가 빼앗나, 누가 이기나.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떠올렸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지도요. 저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문장을 멋지게 다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일은 차갑습니다. 바람, 얼음, 통신, 항로, 구조 가능 시간. 그런 것들을 숫자로 보고 겹치고 틀어지고 끊기는 지점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장이 정치인지 사망률인지 구분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금 그 자막은 정치가 아니라 사망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TV가 다시 트럼프 발언의 맥락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 미사일 방어 구상, 골던돔이라는 단어까지 자막으로 따라붙었습니다. NATO의 힘과 그린란드가 연결된다는 문장도 반복됐죠. 그린란드가 미국 손에 있어야 NATO가 더 강해진다. 이 문장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굳어지면 북극은 협력이 아니라 통제의 무대로 바뀝니다. 통제라는 말은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종종 끊김으로 나타납니다. 끊김은 곧 골든타임의 붕괴입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북극, 항로, 통신, 감시, 재난, 미사일 방어. 서로 다른 단어들이 왜 한 번에 묶여서 튀어나오는지 그 순간부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땅을 가진 자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는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길을 통제하는 자가 바꾸는 곳, 그리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 곳. 북극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서울 연구실 풍경이 겹쳤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의 위성 사진이 깔리고 빙의 경계선이 하루 단위로 움직이고 통신 커버리지 지도 위에 항로 데이터가 얹히던 장면이요. 그 작업은 겉보기엔 단순합니다. 겹치기, 비교하기, 확률 줄이기. 그런데 그 단순한 작업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존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도는 종이가 아니라 순서다. 제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순서가 늦어지면 끝입니다. 북극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 활주로를 잠깐 봤습니다. 비행기는 규칙대로 움직이고 모든 시스템은 예정된 절차로 흘러가죠. 그걸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북극은 저렇게 안 움직인다는 것. 정치 일정 표대로도 안 움직인다는 것. 그곳은 사고가 갑자기 오고 통신이 먼저 흔들리고 날씨가 먼저 뒤집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결심이 섰습니다. 정치로 들어가면 망합니다. 소유로 들어가면 불신만 커집니다. 그럼 남는 건 하나입니다. 안전과 재난 대응의 언어로 들어가는 것. 누가 편이냐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살리냐로 들어가는 것. 그때 머릿속에서 제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을 쳤습니다. 아크틱 세이프티 패커지.
왜 하필 세이프티인지, 왜 하필 패키지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 이상하게도 답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이건 외교의 표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을 건드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주권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의 동맹도 흔들지 않고 그럼에도 현장을 살리는 방식. 그런 방식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순간 사람을 버렸다는 말이 남으니까요. 그날 공항 TV는 여전히 트럼프, 그린란드, 덴마크, NATO 같은 거대한 단어를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다른 단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그리고 지도, 살아남는 순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밖은 분명히 서울이었는데 귀 안쪽에는 북극의 바람 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자막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unacceptable. 단어 하나가 누군가의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음 장면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요. 택시에 앉자마자 뉴스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은 곧장 덴마크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린란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장이 통역 자막으로 나오자마자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이런 문장이 등장했다는 건 이미 상대가 진짜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덴마크는 원래 표현을 아끼는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덴마크가 선을 긋고 있다는 건 분위기가 말싸움의 단계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린란드였습니다. 화면은 누크, NUK라는 단어를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라디오 부스가 나오고 현지 진행자가 주민 전화를 받는 장면이 잡혔어요. 전화를 건 사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정치 논평이 아니라 일상인의 공포였거든요. 일상인의 공포가 뉴스에 올라오는 순간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방송은 짧은 인터뷰로 넘어갔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메시지가 전 세계로 깔렸습니다.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주권은 협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덴마크와의 관계를 전제로 유럽과 동맹의 틀을 언급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강했습니다. 짧은 문장은 결심의 문장이고 결심의 문장은 타협을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워싱턴 속보가 터졌습니다. 고위급 회동이 잡혔다는 보도였습니다. 부통령, 국무장관 같은 직함이 화면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덴마크 측, 그린란드 측 인사와 만난다는 문장이 덧붙었습니다. 뉴스는 고위험 협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고위험이라는 말은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사람들은 자꾸 위험을 누가 이기느냐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언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주권의 언어였습니다. 영토, 소유, 압박, 동맹, 억지력, 거래. 다른 하나는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항로, 통신, 기상창, 구조시간, 의료 후송, 골든타임. 뉴스는 전부 주권의 언어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생존의 언어를 찾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택시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지도 위로 들어갔습니다. 북극권 기상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빙의 이동 예측을 겹쳤습니다. 통신 커버리지 레이어를 얹었습니다. 그 위에 민간 항로와 보급 루트를 표시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분명했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끊기는 구간이 있다는 것. 특히 서쪽 해안 쪽은 변수가 많았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 얼음이 예상보다 빨리 밀리고 얼음이 밀리면 항로가 바뀌고 항로가 바뀌면 구조 프로토콜이 무력해집니다. 그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치 뉴스는 그 연결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사라지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계산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린란드 관련 협력 기록이 들어있는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건조한 파일명이 줄줄이 있었어요. 좌표, 풍속, 영상 프레임, 배터리 소모, 통신 지연. 사람이 보면 재미없고 정치인이 보면 의미를 못 느낄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료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파일을 열자마자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드론 관측 테스트를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덴마크 연구진과 함께 만들었던 작은 절차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기상이 열리는 짧은 시간에만 띄우는 규칙, 통신이 불안정할 때 영상 대신 좌표를 먼저 보내는 순서, 현장팀이 구조팀과 충돌하지 않게 비행 경로를 비켜가는 방식. 그때는 테스트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작은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훈련이 위기 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누군가가 중재를 말하면 바로 오해를 받습니다. 어느 편이냐고 묻고 왜 끼어드냐고 의심하고 다른 의도가 있냐고 공격하죠. 그런데 안전을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전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안전을 거절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패키지라는 말은 더 조용합니다. 한 가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묶음을 제안하는 느낌이니까요. 소유가 아니라 운영. 이 차이가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크틱 세이프티 패커지라는 제목을 적어놓고 아래에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통신, 항로 안전, 재난 탐색, 환경 관측, 공동 운영. 이 항목들은 외교적 수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죠. 다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정치로 해석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국이 끼면 누군가는 다른 나라 이름을 끌어다 붙이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로 정리돼야 했습니다. 편을 들지 않는다. 주권을 건드리지 않는다. 동맹을 흔들지 않는다. 오직 골든타임을 지킨다. 그날 밤 뉴스는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주권, 압박, 회동. 거친 댓글들이 화면 아래로 흘렀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땅만 봅니다. 저는 길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잠깐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북극의 차가움과는 다르죠. 서울의 차가움은 버틸 수 있습니다. 북극의 차가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생각이 들자 결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정치의 언어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언어는 답을 요구합니다. 답이 늦으면 사람이 사라지니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짧게 확인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어디를 갖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사람을 살리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으로만 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다듬고 설명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읽어도 정치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매일 제목을 정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목이 강하면 정치로 보이고 제목이 약하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조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아크틱 세이프티 패커지. 안전. 패키지. 소유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중재도 아닙니다. 그 두 단어는 상대의 방어 본능을 덜 자극하면서도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찌릅니다. 문서 첫 장은 더 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문구는 뺐습니다. 나라 이름도 크게 안 보이게 배치했습니다. 대신 목표를 딱 한 줄로 적었습니다. 통신항로 재난 탐색 환경관측을 공동 운영하여 골든타임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이긴다, 누가 가진다, 누가 주도한다는 말은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정치인이 좋아할 문서가 아니고 구조 담당자와 연구자가 좋아할 문서여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증거였습니다. 말만 하면 의심받습니다. 북극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그린란드에서 했던 드론 관측 테스트 기록, 덴마크 연구진과 함께 맞췄던 프로토콜, 기상창 계산표, 통신 지연이 발생했을 때 좌표 우선 송신으로 전환하는 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각주처럼 작게 넣었습니다. 본 제안은 주권 소유 군사 활동과 무관하며 재난 대응 및 안전 운용을 위한 기술 협력에 한정된다. 딱 여기까지 정리하니 문서가 오히려 무서워 보였습니다. 너무 깔끔하면 사람들은 숨은 의도를 의심하거든요. 그래도 이 방식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수신이는 덴마크 측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름 하나가 정치로 번역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안 보내면 그 다음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메일을 보내기 직전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 제안은 협상이 아니라 작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직후에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메일이 날아갔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손을 씻고 물을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답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빨라서 더 불안했습니다. 답장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한국이 이 이슈에 왜 접근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제안은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문장이었지만 실제로 읽으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서를 아무리 건조하게 만들어도 세상이 젖어 있으면 결국 젖습니다.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덴마크 연구진 실무자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요? 이 시국에요. 이 제안이 나오면 누가 봐도 누군가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끝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다는 건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편을 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주권과 소유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 안전만 다룹니다. 덴마크 실무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현실은 다릅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반박이 어려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다른 경로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완곡하지만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한국이 끼면 다른 이름이 같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프레임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전 패키지는 시작도 못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밀어붙이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갈림길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일부러 더 단순한 문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위험해지면 결국 남는 건 한 문장입니다. 골든타임.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덴마크 실무자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피할 장치를 함께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서에서 국가 표기는 최소화하겠습니다. 공동 운영의 절차를 덴마크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필요하면 유럽 연구 네트워크 틀 안에서 움직이겠습니다. 덴마크 실무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손에 땀이 났습니다. 거절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남습니다. 왜 한국이 이걸 하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낮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도 결국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길게 말하면 수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너무 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하지만 북극에서는 그 말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숫자 하나가, 좌표 하나가, 바람 방향 하나가 사람을 살리거나 죽입니다. 덴마크 실무자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그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얻는가? 저는 그 질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더 정직하게 답하려고 했습니다. 얻는 게 있다면 운영 경험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편을 들어서 얻는 게 아니라 작동해서 얻는 신뢰입니다. 성공하면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생존망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실패하면 저희도 책임을 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덴마크 실무자는 그제야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확인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이번에는 짧은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에 덴마크 연구진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선을 긋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주권 관련 문장은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협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저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건은 오히려 환영이었습니다. 정치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문서의 핵심은 4가지 모듈입니다. 통신 안정화, 항로 안전 정보, 재난 탐색 프로토콜, 환경 관측 데이터 공유. 각 모듈은 이미 존재하는 협력 틀에 얹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주도하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이라고 표현하되 운영의 주체는 현장 기관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이 나오자마자 화면 속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아주 조금. 그래도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쪽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프레임이 확대됩니다. 그 확대는 누군가에겐 좋은 명분이 됩니다.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돌려 말했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이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끝입니다. 차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아니라 절차로 답했습니다. 프레임 확대를 막기 위해 문서를 기술 문서로만 유지하겠습니다. 운용 기록은 공개 범위를 사전에 합의하겠습니다. 데이터 접근 권한은 덴마크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실전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은 현지 구조 당국입니다. 저희는 원격 분석과 프로토콜 제공 역할에 한정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냉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은 이야기의 연료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한 문장은 꼭 해야 했습니다. 너무 단단한 대화는 결국 책임 회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그럼 누가 사람을 살립니까? 회의실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 속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질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는데 정치가 그 정답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적어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결국 돌아온 답은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보류였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 내부 절차가 있다는 말, 민감한 시기라는 말, 모든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가진 공통점도 분명했습니다. 전부 시간을 먹는 말이라는 것. 북극에서 시간이 먹히면 골든타임이 먹힙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을 때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키보드를 너무 세게 눌렀나 싶었습니다. 분명히 작은 문서 하나를 보냈을 뿐인데 마치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문을 두드리긴 했지만 열릴지 안 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였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위기는 그 준비를 호출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기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문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표현을 더 줄였습니다. 문장을 더 건조하게 깎았습니다. 국가 이름이 보일 만한 부분은 더 숨겼습니다. 스스로 비겁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겁함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야 살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린란드를 자원 창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패널은 히토류, 석유, 천연가스, 항로, 군사 요충지 같은 단어를 끊임없이 꺼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을 긋고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손가락으로 찍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화면은 사람을 지우고 자원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북극권에서 무엇이든 갖는다는 말은 쉽지만 운영한다는 말은 어렵습니다. 운영은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인프라는 비용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특히 그린란드는요. 한번 들어가서 무언가를 세우는 순간 그건 세우는 일이 아니라 계속 살려두는 일이 됩니다. 전기와 통신이 한번 흔들리면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흔들립니다. 자료를 더 깊게 파고들수록 화면 속 환상이 벗겨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빙해, 짧고 귀한 기상창, 거리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기지 밀도, 작은 항구 하나가 멈추면 보급선이 늦고 보급선이 늦으면 병원이 비고 병원이 비면 후송, 판단이 늦어집니다. 후송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부터는 구조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북극에서 도박은 거의 항상 패배로 끝나요. 이런 현실을 말로만 설명하면 듣는 사람은 과장 아니냐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들려줘야 했습니다. 그 마침표 역할을 하는 목소리가 뜻밖에도 그린란드 현지 병원에서 들려왔습니다. 연락은 덴마크 연구진 네트워크를 통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식 소개도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의료 후송 업무를 가까이 보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였어요. 이름은 카리나였습니다. 카리나는 통화 시작부터 정치 이야기를 잘랐습니다. 카리나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리나는 정치가 어려워요. 카리나는 뉴스에서 말하는 큰 단어를 잘 몰라요. 카리나는 병원에서 사람을 보니까 병원 기준으로만 말할게요. 그 말이 너무 진짜여서 숨을 조금 더 조심해서 쉬게 됐습니다. 카리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에는 후송이 끊겨요. 정확히 말하면 끊기는 날이 생겨요. 바람이 너무 세면 헬기가 못 떠요. 바다가 얼어붙으면 배가 못 와요. 통신이 흔들리면 위치 확인이 늦어요. 늦어지면 치료가 아니라 정리부터 시작해야 해요. 카리나는 마지막 문장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낮게 말한다는 건 그런 날을 실제로 겪었다는 뜻이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였나요? 카리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예요.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정도 못한 채로 시간이 가요. 그 시간이 가장 무서워요. 카리나의 말은 제 문서에 있던 단어를 바로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통신 지연은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의 공포였습니다. 항로 불확실성은 확률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메모를 다시 열었습니다. 문서에 사람 이야기를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 이야기는 정치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대신 사람 이야기가 문서의 문장 길이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짧게, 더 명확하게, 더 실행 중심으로 현장에 닿는 문장만 남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연구진 쪽에서도 경고가 왔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냉정했던 실무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장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의미는 뚜렷했습니다. 협력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행동이 정치적 메시지로 번역됩니다. 과학 협력도 정치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왜 지금이라는 질문이 커집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속이 답답했습니다. 정답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게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절차를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막는 장치가 많을수록 오히려 정치가 끼어들 공간이 줄어듭니다. 데이터 접근 권한, 공동 운영의 범위, 긴급 상황에서의 역할 제한, 언론 노출 통제, 보고 라인 명확화, 이런 것들을 문서 뒤쪽에 조용히 붙였습니다. 화려한 제안이 아니라 빼곡한 책임 구분표처럼 보이게요. 누군가 야심을 찾고 싶어도 찾을수록 귀찮아지는 문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의 반응은 선명했습니다. 보류, 검토, 내부 논의, 민감한 시기. 문장들은 전부 맞는 말이었고 전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요구하는 순간 카리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준비를 먼저 합의하자고요. 덴마크 연구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가 승인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프로토콜만 공동으로 잠금 설정해두면 됩니다. 실행 버튼은 현지 당국이 누르도록 하고 분석 지원은 요청이 들어올 때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듣던 상대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죠? 저는 같은 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골든 타임입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마다 스스로도 긴장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선언 같고 너무 약하면 설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고 숫자를 꺼냈습니다. 기상청 평균 시간, 통신 지연이 구조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탐색 범위가 확장될 때 필요한 연료와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게 만들어내는 결론. 늦으면 끝납니다.
상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반박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이 그 말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절차는 절차였습니다. 보류는 유지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보류는 거절이 아니라 대기이고 대기는 사고가 먼저 오는 구간을 열어버리니까요. 그날 밤 뉴스는 계속 자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에는 금과 기름과 항로가 반짝였고 패널은 숫자를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끄고 카리나가 했던 말을 다시 적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그 문장을 적자마자 문서 제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이프티. 패커지. 이것은 멋진 외교 카드가 아니라 언젠가 호출될 비상용 장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읽음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읽었다는 건 머릿속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극에서는 머릿속에 남은 절차가 생명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 하나만 붙잡고 문서를 폴더 가장 위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호출되면 즉시 열리게요. 북극은 정치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난은 늘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준비는 늘 재난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의 회동은 화면 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뉴스는 고위험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패널은 압박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 꼭 거대한 바둑판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을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바둑판에는 돌만 있지만 북극에는 체온이 있습니다. 체온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고 시간에 쫓기는 생존입니다. 아침에는 회의 요약이 쏟아지고 오후에는 강경 발언이 편집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단호한 문장이 다시 묶여서 올라왔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누군가가 또 말했습니다. 어차피 자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젓게 됐습니다. 자원은 시간이 있어야 캐고 시간은 안전이 있어야 생깁니다. 안전이 없으면 자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북극은 순서가 바뀌는 순간 사람을 데려갑니다. 문서를 계속 열어놓고 있었지만 승인도 보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일함에는 여전히 읽음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준비로 옮겼습니다. 긴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좌표가 들어오면 어떤 데이터 레이어를 먼저 겹칠지 정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어떤 신호가 남을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상창이 열리는 시간대에 어떤 관측이 가능한지 표준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현장 구조 당국이 요청하면 즉시 전달할 수 있게 문장을 짧게 줄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긴 문장이 구조를 늦추니까요. 카리나에게도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통신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병원에서 체감하는 구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카리나는 늦은 밤에 답장을 줬습니다. 해안 쪽은 날씨가 갑자기 바뀌고 통신도 갑자기 잠깐씩 죽는다. 병원에는 결과만 도착한다. 도착이 늦으면 준비할 수가 없다. 카리나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이 제 문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속보가 워싱턴 회동 이야기로 시작하길래 또 그런 하루가 이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아래 작은 자막이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린란드 서쪽 해안 소형 선박 연락 두절. 처음에는 작은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됐습니다. 사고라는 단어 뒤에는 늘 숫자가 붙죠. 톤수, 승선 인원, 해역, 기상. 그런데 저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서쪽 해안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빙의 이동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선박이 길을 잃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길을 잃는 방식이 달라지면 탐색 범위가 폭발합니다. 탐색 범위가 폭발하면 구조는 시간 싸움에서 시간 낭비 싸움으로 변합니다. 뉴스는 곧바로 추가 정보를 붙였습니다. 빙해가 빠르게 이동 중. 야간 시야 제한. 통신 불안정. 체감온도 하강. 이 조합은 북극에서 가장 무서운 조합입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건 추위지만 사람을 확실하게 죽게 만드는 건 늦음입니다. 늦음은 항상 통신에서 시작합니다. 통신이 흔들리면 좌표가 흔들리고 좌표가 흔들리면 구조 판단이 흔들립니다. 덴마크 구조당국이 출동 준비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색 범위 설정 중. 기상 확인 중. 가용 항공기 검토. 뉴스는 그 문장들을 신속 대응처럼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이 가진 의미를 반대로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 분마다 확률이 떨어지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의 서쪽 해안을 띄웠습니다. 빙의 이동 예측을 최우선으로 올렸습니다. 풍향과 풍속 레이어를 겹쳤습니다. 해류 데이터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로 정보와 통신 커버리지를 붙였습니다. 지도 위에서 흰색과 파란색 경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이동이 빠르다는 건 실종 선박이 정상 항로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상 항로 바깥은 구조가 늦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덴마크 연구진 실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오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서쪽 해안 실종건 분석 지원 가능합니다. 곧바로 두 번째 문장을 붙였습니다. 정치 문서가 아니라 탐색 프로토콜로만 접근하겠습니다. 답은 빠르게 왔습니다. 문장은 건조했지만 온도는 달랐습니다. 현재 구조 당국이 범위를 잡는 중이다. 추정 범위가 넓다. 기상창이 짧다. 이 세 문장은 사실상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승인도 보류도 아닌 현장의 언어였습니다. 회의실의 언어가 무력해지는 순간이 이런 순간입니다.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지금 좌표를 줄이느냐가 중요해지는 순간이요. 저는 바로 순서를 보냈습니다. 첫째, 마지막 교신 시각 기준으로 가능한 이동 반경을 계산합니다. 둘째, 빙의 이동과 해류를 적용해 반경을 변형합니다. 셋째, 통신이 불안정한 구간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구간을 우선 탐색 후보로 올립니다. 넷째, 기상창이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 관측 수단을 배치합니다. 다섯째, 구조팀 도착 전 생존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탐색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합니다. 이 문장들은 멋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극에서는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작동하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카리나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알려달라고요. 카리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안에 못 찾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바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그 단순함이 북극에서는 생사를 가릅니다. 구조가 오늘 안에 도착하려면 탐색은 지금 당장 좁혀져야 했습니다. 덴마크 실무자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빨랐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21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건 현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좌표를 더 빨리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덴마크 실무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해보죠. 지금은 다 필요합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할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탐색 프로토콜, 깃발이 아니라 순서, 그리고 골든타임.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살아남는 확률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서쪽 해안은 지도에서 늘 멀게 느껴지는데 그날은 바로 눈앞처럼 가까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끝은 차가운데 머리는 뜨거웠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동시에 오는 날은 대개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좌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신 지점은 대략적이었고 시간도 애매했습니다. 애매함은 북극에서 치명적입니다. 애매함은 탐색 반경을 키우고 반경이 커지면 구조 시간이 늘고 시간이 늘면 생존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애매함을 숫자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시각을 기준으로 이동 가능 반경을 계산했습니다. 속력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속력을 높게 잡으면 낙관이 되고 낙관은 늦음을 부릅니다. 늦음은 북극에서 죄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빙의 이동을 얹었습니다. 빙에는 움직이는 벽입니다. 벽이 움직이면 길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면 사람의 선택이 바뀝니다. 배가 원래 가려던 방향과 실제로 떠밀리는 방향이 갈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갈림을 지도 위에서 분리해서 표시했습니다. 가능한 구역은 한 번에 줄지 않습니다. 한 겹씩 아주 조심스럽게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이 믿습니다. 풍향과 풍속을 넣고 해류 데이터를 겹쳤습니다. 해류는 눈에 안 보이는데 결과로만 보입니다. 결과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흔들리면 탐색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줄이려면 바람과 해류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끝나자 지도 위에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타원형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딱 보기에도 길을 잃은 물체가 떠밀려 갈 만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통신 커버리지를 겹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통신이 잘 되는 곳을 우선으로 찾고 싶어 합니다. 현장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끊긴 사건에서 통신이 잘 되는 곳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통신이 끊기는 구간을 먼저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긴 이유가 전파 환경일 수도 있고 지형일 수도 있고 기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끊긴 구간은 인간이 길을 잃기 쉬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이 끊기면 도움 요청도 끊깁니다. 도움 요청이 끊기면 공포가 커집니다. 공포가 커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사고는 재난이 됩니다. 덴마크 측 실무자에게 첫 번째 결과를 보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긴 문장이 구조를 늦춥니다. 그래서 지도 캡처 한 장과 짧은 문장 4줄만 보냈습니다. 탐색 구역 1차 축소 완료. 빙의 이동 적용 후 우선 구역 2개. 통신 취약 구간 포함 야간 시야 고려. 기상청 기준 관측 시간 제한. 답이 왔습니다. 구조 당국에 전달하겠다. 문장이 짧아졌다는 건 상황이 급해졌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말이 줄고 결정이 빨라집니다. 결정이 빨라지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북극의 밤입니다. 북극의 밤은 시간을 훔칩니다. 어둠이 길고 시야가 좁고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고 기계의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빠른 결정 다음에 빠른 실행이 붙어야 합니다. 기상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구름대가 얇아지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길지 않았습니다. 짧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짧았습니다. 그 짧음을 구조팀이 잡아야 합니다. 잡으려면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만들기 위해 생존 가능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체감 온도, 바람, 노출, 인원, 방한 장비 보유 가능성. 모든 수치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는 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카리나에게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준비를 시작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카리나가 바로 답했습니다. 준비는 가능해요.
하지만 환자가 늦게 오면 준비는 의미가 없어요. 카리나의 문장은 늘 짧고 정확했습니다. 짧고 정확한 문장은 현장의 문장입니다. 현장의 문장은 사람을 살립니다. 원격 분석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가능 구역을 더 줄이기 위해 사람이 선택할 만한 길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사람은 공포 속에서 완벽한 결정을 못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피하려고 지형을 끼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빛이 보일 것 같은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지도 위에 얹으면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확률이 줄어듭니다. 확률이 줄면 골든타임이 늘어납니다. 덴마크 측 실무자가 전화로 묻습니다. 우선 구역을 하나만 고르면 어디인가요?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우선 구역 하나는 사실상 다른 구역의 시간을 포기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답해야 했습니다. 통신 취약 구간과 빙의 이동 벡터가 겹치는 쪽입니다. 기상창이 열리는 시간에 접근 가능한 구역입니다. 접근 동선이 짧아야 합니다. 답을 하면서도 목이 말랐습니다.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순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구조 당국이 움직이고 항공 관측이 배치되고 수색 패턴이 설정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우선 구역이 넓어지지 않았나? 기상창이 닫히기 전에 관측이 들어갔나? 좌표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반경을 재계산했나? 머릿속이 바늘처럼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밤 가장 무서운 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좌표가 잠시 끊겼습니다. 보고가 멈췄습니다. 통신이 흔들린 건지 관측이 실패한 건지 현장이 이동 중인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런 순간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카리나가 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저는 모니터를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편인데 그때는 기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뒤 짧은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시야 확보. 열 신호 추정. 열 신호라는 말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열은 생존입니다. 아주 약한 열이라도 열은 살아있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세부 좌표가 이어졌습니다. 구역 안쪽 예상했던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찾는 것과 데려오는 것은 다릅니다. 북극에서는 특히 다릅니다. 현장 구조팀이 접근한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세고 얼음이 밀리고 시야가 흔들린다는 문장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을 돌렸습니다. 접근 동선이 안전한지, 바람이 바뀌면 빙해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회가 필요한지. 여기서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조급해지면 사고가 겹칩니다. 사고가 겹치면 구조자가 구조 대상이 됩니다. 구조자가 구조 대상이 되는 순간 골든타임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카리나에게도 짧게 전달했습니다. 접근 중입니다. 카리나가 답했습니다. 카리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도착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할게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점들이 사람으로 다시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은 멀리 있지만 병원도 구조의 일부입니다. 구조는 현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생존 확인. 짧은 4글자 같은 문장이었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송 시작이 붙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또 다른 싸움입니다. 저체온과 쇼크, 시간과 거리, 장비와 인력. 하지만 가장 큰 산은 넘었습니다. 지도 위의 점이 병원으로 향하는 흐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이 생기면 희망이 생깁니다.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묵직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존이 확인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절차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운영, 협박이 아니라 프로토콜, 굳기보다 먼저 움직인 건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구조 성공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은 늘 한 박자 늦게 따라오니까요. 그 사이 뉴스는 여전히 워싱턴 회동과 강경 발언을 전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발언 자막이 다시 돌아다녔고 덴마크의 단호한 문장도 반복됐습니다. 그린란드 화면에서는 우리 길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편 가르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매일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라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라스는 덴마크 연구진 쪽에서 처음부터 가장 까칠하게 굴던 실무자였습니다. 라스는 늘 문장부터 잘랐습니다. 정치 금지, 주권 언급 금지, 언론 노출 금지. 라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지만 위기에서는 오히려 안전해집니다. 라스가 책임 경계를 정확히 긋기 때문입니다. 라스 메시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고맙다. 말은 여기까지. 라스가 고맙다를 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감사 인사가 감정이 아니라 보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이 오히려 더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뒤 카리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리나 메시지는 더 조용했습니다. 카리나는 지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맥박이 약했는데 잡혔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도 돌아왔어요. 당신이 준 건 깃발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손등이 얼얼해졌습니다. 그 한 줄이 제가 하려던 말을 전부 대신 말해줬습니다. 주권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살린 사건은 정치판을 즉시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정치는 관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현장의 언어를 바꿉니다. 현장의 언어가 바뀌면 결국 정치의 해석도 조금씩 바뀝니다. 라스가 화상회의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 제목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검토였는데 이번에는 운용 설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작동 단계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화면에 라스가 뜨자마자 라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라스는 여전히 정치가 싫다. 라스는 여전히 주권 단어를 싫어한다. 라스는 여전히 언론을 싫어한다. 라스가 저런 문장을 연달아 말하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라스가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스는 오늘 작동이 필요하다. 회의에는 닐스도 들어왔습니다. 닐스는 덴마크 구조 당국 쪽 연락 담당자였습니다. 닐스는 목소리가 낮았고 말이 빨랐습니다. 닐스는 회의 시작부터 딱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더 없을 수도 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은 미국 쪽에서 계속 우려를 전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프레임이 확대된다. 누군가 명분으로 쓴다. 한국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마이클의 우려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중요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복잡함 없이 작동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라스가 제일 먼저 조건을 읽었습니다. 첫째, 운영 주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현장 기관이다. 둘째, 외부 지원은 요청 기반으로만 작동한다.
셋째, 데이터 접근 권한은 덴마크 기준에 따른다. 넷째, 언론 공개는 공동 합의 없이는 금지다.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문서에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이 구조가 군사적으로 오해받지 않게 할 장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준비해둔 문장을 꺼냈습니다. 재난 탐색 프로토콜은 민간 구조 기준으로만 설계합니다. 장비 사용 기록은 구조 목적에 한정해 남깁니다. 감시나 군사 목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을 문서에 명시합니다. 요청 없이는 어떠한 데이터도 선제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이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공격할 틈이 줄어든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자 라스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게 하려고 하나?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해야 오래 갑니다. 조용해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조용해야 현장이 편합니다. 라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라스도 조용한 게 좋다. 그린란드 쪽에서도 짧게 들어왔습니다. 누쿠 현지 방송 관계자 소피아가 연결됐습니다. 소피아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편이 아니라 생존망을 원한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회의의 방향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누가 누구 편이라는 말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생존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입니다. 회의 끝에 라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편을 가르지 않았다. 한국은 소유를 말하지 않았다. 한국은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한국은 골든타임을 말했다. 라스가 저렇게 말하니 이상하게 목이 막혔습니다. 칭찬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커져서였습니다. 한번 작동한 시스템은 다음에도 작동해야 합니다. 그게 신뢰의 가격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카리나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카리나가 버텨줘서 가능합니다. 카리나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카리나는 늘 여기 있어요. 다음에도 준비할게요. 그 문장이 저를 가장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북극에서는 다음이 늘 갑자기 오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공항 TV에 흐르던 자막의 결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발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선긋기도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고위급 회동이라는 단어가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단어들 사이에 아주 작은 문장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크틱 세이프티 공동 운영 논의 재개. 그 문장이 처음 지나갈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줄이 얼마나 어려운 줄인지 알았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소유가 아니라 공동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라스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보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운용 설정을 문서로 남기겠다. 긴급 상황 요청 라인을 고정하겠다. 데이터 포맷과 전달 시간 기준을 합의하겠다. 문장들이 전부 현장형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된다는 건 한 번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작동해야 하고 계속 검증돼야 하고 계속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과장 금지를 스스로에게 걸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은 크지만 그 사실을 이용해 깃발을 흔드는 순간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현장은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해야 위기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론 노출은 원치 않습니다. 성과처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장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작동하겠습니다. 라스는 짧게 답했습니다. 라스도 동의한다. 라스는 조용한 시스템이 좋다. 닐스도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닐스는 구조당국 쪽이니까 말이 늘 현실 중심이었습니다. 닐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 하지만 운으로는 다음을 못 막는다. 다음에는 바람이 더 세고 시야가 더 나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바로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은 설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절차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카리나와의 연락도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카리나는 병원에서 필요한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환자가 오기 전에 체온 회복 장비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저체온 환자의 손발이 먼저 오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심장이 느리게 뛰는 순간에 의료진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카리나가 말하는 건 전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루는 건 전부 지도였는데 카리나가 말하는 사람 때문에 지도의 따뜻한 온도가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니까요. 며칠 뒤 다시 인천공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출장은 취소되지 않았고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방송은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그날의 자막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단어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작은 순서로 움직인다는 걸요. 출국장 TV 아래를 지나가다가 또 그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덴마크, NATO,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작은 문장. 아크틱 세이프티 공동운영. 저는 무심코 멈춰 섰습니다. 처음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만 떠올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문서 제목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꾼 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그 제목 아래에 들어간 작동하는 순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린란드는 누가 갖게 되나요? 미국이 가져가나요? 덴마크가 지키나요? 그린란드는 독립하나요? 저는 그런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고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북극에서 진짜 강한 국가는 땅을 탐내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꺼낼 수 있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은 군함이 아니라 프로토콜로 시작한다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국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력은 누군가를 겁주는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력은 위기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손은 보여주려고 내미는 손이 아니라 작동시키려고 내미는 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줄고 그래야 지속됩니다. 저는 그걸 북극에서 배웠습니다. 정확히는 북극의 밤 골든타임이 줄어드는 소리 속에서 배웠습니다. 라스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장이 아직도 저장돼 있습니다. 한국은 편이 아니라 살리는 편이다. 카리나가 보낸 문장도 저장돼 있습니다. 당신이 준 건 깃발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이 두 문장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운영. 정치가 아니라 골든타임.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주권도 건드리지 않고 누군가의 동맹도 흔들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외교이자 가장 강한 국력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낸 이유도 그겁니다. 거대한 국제 갈등 속에서 한국이 빛났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빛난 방식이 조용한 방식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순서를 꺼내고 조용히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식.
그 방식이야말로 앞으로 더 자주 필요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갈등하고 점점 더 자주 재난이 오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